최근 한국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진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재선에 필요한 성과를 내기 위해 도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이 재배치되는 것을 보면 한국도 그럴 수 있다. 내가 책에 설명했듯이 방위비 분담과 미군 철수는 트럼프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을 대차 대조표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규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0억 달러를 넣었을 때 계산이 맞다고 보고 비교에 맞지 않으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는지 4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취임한 지 10개월여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1년 이상의 직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7차에 걸쳐 진행해왔지만 시한이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교착 상태에 머무르자 내려진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창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가 아닌가 한다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라는 게 불투명한데 이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라며 사실상 감축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은 사설연구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1일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미국이 방위비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으므로 2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먼저 감축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할 경우 우리가 받을 충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에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이 미국에 먼저 선빵을 날린 모양새입니다. 이를 두고 국가의 안보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재선을 앞두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있는 미군 감축 위협에 당당히 맞서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한국에 이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어렵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일 미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주동미군 감축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49대 7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이 했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주동미군의 감축이 미국이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상당히 약화하는 건 아닌지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및 유럽의 파트너와 관련 사안이 적절히 협의됐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개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일본은 자국과의 영토 협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 협상에서 러시아의 유연한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러시아의 개헌이 양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3일 관측했습니다.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구심력을 키우기 위해 애국주의를 부추겨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획득한 만큼 대외 강경 노선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개정헌법에 영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새 헌법에는 영토를 쪼개서 양도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경의 재획정은 예외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의 개정헌법이 영토 교섭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도쿄신문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이들 섬이
자국 고유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해온 일본 측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국경의 계획적 사안이라서 세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셈입니다. 하지만 쿠릴 4개 섬이 러시아 영토라고 간주하는 시각에서는 이를 일본에 넘기는 것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영토 관련 헌법 조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새 헌법이 일본과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해 우리들은 일본과 섬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평화조약 체결이나 협력에 관해 교섭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을 견제한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러시아의 개헌과 러일 협상에 관해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끈기 있게 임하고 싶다라고 이일 말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반응을 자제했으나 이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에 있어서 북방 영토의 반환이 더욱 멀어졌다는 것이라고 러시아 개헌의 의미를 해석하고서 러시아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개헌의 의미가 파악되자 일본 언론은 푸틴 대통령의 초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개헌이 푸틴 대통령의 전행이 극단에 달한 개헌이라고 규정하고서 온통 푸틴 독재의 양상이라고 논평했으며 도쿄신문은 장기 정권의 폐해가 점점 심해질 뿐이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강권 통치를 계속해 구미와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관계국은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혼자 김칫국만 마신 꼴이 됐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오는 7일 한국 측 인사와 회동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당국자를 인용해 다음 주 방한하는 비건 부장관이 7일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회동하는 몇몇 국무부 관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7일 방한 후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며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부와 청와대 등 한국의 외교안보라인과 두루 접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의 방안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관계 역시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공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은 대선 전 북한과 협상 진전을 타진할 기회이자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행사에서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식으로 언급하면서도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낼 시간이 여전히 있다라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30일 한 행사에서 진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를 요구하는 미 주요 당국자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투표 직전 유권자 판세 반전을 위한 대형 이벤트를 뜻하는 10월의 서프라이즈로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미 간 국무부, 외교부 등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판문점 등에서 대북 접촉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방한 때도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며 북한과 만남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미 협상에 소극적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북한에 이렇다 할 호응이 없다면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관리 차원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문이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러 오는 만큼 방문 후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CMTV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사실이 알려져 베트남에서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조롱하고 불매운동까지 불사하던 베트남의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 몇 주 사이에 180도 달라진 베트남의 한국을 향한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무시하던 베트남이었지만 실상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2019년 베트남을 찾는 대한민국 관광객이 430만 명을 돌파하였고 지난 11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나 증가하였습니다. 베트남 해외 관광객 1,800만 명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이며 중국의 524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들이 베트남을 찾은 것입니다. 베트남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2015년 115만 명으로 처음으로 연간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2017년 241만 명에 달하는 등 매년 30에서 50%의 고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동남아 최대 수상시장인 까이란 수상시장은 부지런한 상인들과 이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자 평소와 같은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인적이 드문 날이 허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가 유지되던 곳들은 대형 식당과 마사지숍, 주점, 카페, 숙박시설 등이 줄줄이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자 직원들은 무급 휴가에 들어왔고 건물 임대료를 내기도 힘겨워 건물주에게 사정을 해 일부는 감면이나 납부 연기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던 45인승 버스는 길거리에서 종종을 감췄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 쥐죽은 듯 조용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다낭은 거의 관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베트남을 향해 수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지만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혐한 기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깜짝 놀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구미 생산 물량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한 것입니다. 오히려 유럽과 미주 등 해외에서 생산하던 물량 일부를 구미 사업장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 사태가 안전 국면에 접어든 반면 해외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8일 삼성전자와 지역 경제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미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부를 한시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고 앞서 삼성전자는 국내 구미 사업장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지난달 초 스마트폰 생산 물량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자 삼성전자는 베트남 이전 계획을 굳이 실행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삼성 구미 사업장에선 신규 사례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미 지역도 지난달 27일 이후 해외 입국자와 재발생을 제외하곤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베트남으로 옮길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국내 상황은 안정된 반면 해외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삼성전자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 물량 일부를 구미 사업장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다 삼성 재택근무자 1,300명도 지난달 말 테스트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사업장도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사태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현재로선 베트남 이전 계획은 없다. 많지는 않지만 유럽과 미주에서 생산하던 물량 일부도 구미로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에 자국을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2개 생산기지에서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절반 수준인 1억 6천만 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은 128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베트남 시장은 인건비가 싸고 젊은 인구가 풍족해서 삼성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옮긴 것이라며 베트남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국가 경제력에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올해 35년째인 삼성은 국민기업으로 통할 정도였으며 베트남 사회에서 삼성 제품은 국산품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사태에도 삼성 직원들이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오랜 관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베트남 정부에서는 휴대폰과 가전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반도체 생산 공장까지 지어달라고 구애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영지 무상 제고, 법인세 면제 조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삼성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베트남으로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베트남 GDP 중 20% 이상을 삼성이 담당할 정도로 베트남 입장에서 삼성은 VIP 기업입니다. 베트남 국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일으키고 적지 않은 세금까지 내는 삼성전자는 놓칠 수 없는 우량 고객인 셈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에서
지난해 거둔 총 매출은 약 660억 달러, 하나 약 77조 5천만 원이었으며 삼성이 베트남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만 무려 14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잇따라 연수회동을 가진 것도 이처럼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 삼성이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베트남이 수출 품목 1위는 쌀이었지만 이제 쌀의 자리를 휴대전화와 전자제품이 완벽하게 대체한 상황이며 중국보다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및 언론 환경, 저렴한 인건비, 각종 세제 혜택 등 여러 장점에 힘입어 베트남 경제는 미래로 질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질주의 선두에는 삼성전자가 선봉에 서고 있어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